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최근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이 총수 일가의 밀수 탈세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내부 직원들의 잇따른 제보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년간 매주 조현아 현민 자매 국외 쇼핑 밀반입을 도왔다는 내부 직원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불법 갑질 제보를 위해 만들어진 익명 채팅방입니다. 이 채팅방에 지난 9년간 조현아 현민 자매의 밀수를 도왔다는 한진그룹 전현직 직원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국외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매주 조 씨 자매가 인터넷 쇼핑한 물품들을 한국행 여객기에 실었는데 세금을 안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엄청난 큰 불법이죠. 밀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9년 동안 제가 해왔어요. 일주일에 평균 두 번씩. 너게지 큰 거 하나, 중간 사이즈 하나. 이들이 가방에 담아 한국으로 보낸 물품들은 다양했습니다. 아이템은 말도 안 되는 거 어떨 땐 과자도 있고 어떨 때는 초콜릿도 있고 명품백에서부터 과자부터 필수품 다. 본사에서는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자 증거인멸을 지시했습니다. 조현아, 조현민 관련된 이메일 삭제하라고라. 물품 보낸 거에 대한 그런 정보에 있는 이메일을 다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거죠. 한진그룹 직원들은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조양호 회장 일가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오는 4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경제협력 가능성이 커지면서 위기 업종으로 내몰린 산업들이 다시 웃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협이 본격 추진되면 해운업과 조선업, 건설업이 좋아질 것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의 심장 역할을 했던 거제는 아문이 드리워졌습니다. 추가 수주가 없다 보니 일자리는 줄고 도크를 폐쇄하는 상황까지 빚어졌습니다. 2007년 국내 조선업계 수주량은 3,209만 CGT였지만 지난해엔 644만 CGT로 5분의 1이나 줄었습니다. 건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엔 아파트 신규 건설이 늘면서 버텼지만 최근에는 수도권과 지방 모두 미분양이 속출하는 등 사실상 포화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 건설 경기를 예측하는 건설업 실사지수는 몇 년째 기준치인 100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 남해는 물류 운송의 종착지가 되면서 해운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업이 성장하면 덩달아 조선업 역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가능합니다. 건설업은 호황이 예상되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철도와 도로, 발전소 등 인프라 건설은 물론 관공서와 주택, 유통시설, 공단 등도 새로 지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시멘트와 제철 산업 등도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과 자본,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을 결합을 시킨다면은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북한 쪽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국토가 남북으로 길어지는 만큼 항공산업도 도약의 시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남북 경제협력의 물꼬가 다시 트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1조 원 규모였던 남북협력기금을 더 늘리고 국제기구의 지원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2007년 1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4 정상선언의 이행과 남북 경협 사업의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연구 작업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14선언에는 경제협력 투자 장려,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공동 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당시에만 14조 3천억 원의 비용을 예상했는데 실제 비용이 얼마나 들지 또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남북협력기금의 실제 사업비는 9,593억 원, 남북경제협력 예산은 3,446억 원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일 새로운 상황 변화가 생긴 만큼 남북협력기금에 돈이 얼마 있느냐는 중요한 변수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증액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대외 공적개발 원조 예산을 투입하거나 국제개발은행을 통한 지원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달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했을 때 김용 세계은행 총재를 면담, 북한 개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송영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도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진리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총재를 면담하고 남북 철도, 가스관 연결 등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문의했습니다. 국제기구가 참여할 경우 국내에서 불거질 수도 있는 퍼주기 논란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지만 대북 제재 해제 여부가 관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채용 비리 발생 시 피해자가 특정되면 해당 피해자는 비리 발생 단계에 따라 즉시 채용되거나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채용비리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면접 비리 피해자가 특정되면 즉시 채용되고 서류 단계 피해자에게는 필기시험 기회, 필기시험 단계 피해자에게는 면접시험 기회가 주어집니다.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할 수 없어도 피해자 범위를 특정할 수 있으면 해당 그룹만을 대상으로 정원 외 인력을 뽑는 시험이 치러집니다. 아르바이트생 5명 중 4명은 손님이나 고용주로부터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모는 아르바이트생 1,10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근무 중 갑질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 81%에 달했습니다. 갑질 유형으로는 반말 등 인격무시가 57%로 가장 많았고 불합리한 요구나 부당한 지시, 이유 없는 화풀이, 폭언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누가 갑질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고객과 고용주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가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 5G 상용화의 신호탄이 될 주파수 경매 할당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주파수 경매가 뭐길래 이동통신사들이 이토록 신경전을 벌이는 걸까요? 3조 원대 쩐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파수는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일종의 데이터 고속도로로 불립니다. 도로 폭이 넓으면 더 많은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주파수를 더 많이 확보할수록 통신 속도는 빨라집니다. 5G망을 기반으로 가상현실, 자율주행차 등 사업을 키우려는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유리한 주파수 대역 확보가 필수인 셈입니다. 정부가 이동통신사들에게 5G 주파수를 어떻게 나눠줄지 경매 밑그림을 공개했습니다. 경매에 나오는 주파수는 5G 통신망에 필요한 3.5GHz와 28GHz 대역의 총 2680MHz 폭입니다. 특히 3.5GHz 대역의 경우 전국망 구축에 유리해 이동통신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던 대역인데 균등하게 분배하게끔 결정했습니다. 5G 서비스를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모든 사업자들의 출발선을 똑같이 맞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5세대 이동통신을 시작하는 최초의 주파수 공급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1개사가 할당받을 수 있는 주파수 총량을 3.5GHz 대역의 경우 100MHz 폭, 28GHz 대역은 1000MHz 폭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최저 경쟁 가격은 3조 2,700여억 원으로 제시됐으며 경매는 50회차까지 오름 입찰로 진행됩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서를 받은 뒤 15일에 경매를 시작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지난달 수출이 1년 반 만에 처음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정부는 작년 4월 실적이 너무 좋았던 탓이라며 여전히 괜찮다고 했지만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화 강세가 수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내수도 안 풀리는데 수출까지 꺾인다면 3% 성장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2년 연속 3% 성장 목표에 버팀목인 수출에 경고등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8개월 만의 감소세에 이어 수출 경쟁력과 채산성을 결정하는 환율의 흐름이 불리하게 바뀔 것이란 전망 때문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2일 1,055.5원을 저점으로 1,076원대까지 올랐는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다음 달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정책 금리를 올리면 더 오를 것이란 분석도 있지만 환율 하락 요인이 더 크다는 게 시장과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우선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압박을 피하기 위해 도입할 외환 시장 개입 내역 공개가 변수입니다. 정부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환율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내려도 사실상 손이 묶이니 강세 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공개와 관련된 이슈들이 제기되면서 전체적으로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원화 강세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수출을 비롯한 대외 경쟁 여건을 악화시킬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에 비하면 저평가됐다는 인식 때문에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올해 1,060원까지 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반도의 안보 훈풍도 수출에 단기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안보 불안이 줄고 외국 투자 자금이 몰리면 원화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전남 목포와 영암이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일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이들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4일 전북 군산시와 울산 동구 등 6곳이 지정된 데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지정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직업훈련 기간, 구직급여의 100%가 지급되는 등 정부로부터 각종 고용 지원을 받게 됩니다. 혼밥 혼술 문화 확산과 배달앱 활성화에 힘입어 온라인 쇼핑 월 거래액이 9조 원을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8조 9,854억 원으로 종전 최대치인 1월에 8조 7,858억 원을 2천억 원 넘어섰습니다. 특히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1년 전보다 74.5% 급증했고 음식료품도 25.6% 늘었습니다. 미세먼지 탓에 공기청정기 등의 판매가 늘며 가전 전자제품 거래액도 41% 넘게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중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쇼핑 거래액 역시 5조 4,08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1% 넘게 늘며 역대 최대였습니다. 1년 예산만 32조 원에 달하는 서울시 금고지기를 결정할 입찰 경쟁에서 신한은행이 1금고에 선정됐습니다. 서울시는 3일 금고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1금고 우선협상 대상 은행에 신한은행을, 2금고에 우리은행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금고는 우리은행이 1915년 경성부공고 시절부터 104년간 맡아왔지만 신한은행이 세 번째 도전 만에 유치에 성공하며 독점 체제가 깨지게 됐습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서울시 예산과 기금을 운영하게 됩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치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히든잡 시간입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와 함께 중요해지고 있는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히든잡에서 소개합니다. 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생활이 편리해졌다는 측면도 있지만 거북목, 시력 약화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의 직업은 이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중 어떤 쪽과 관련된 직업인가요? 네, 부정적인 영향이지만 이를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시력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 더욱 중요해지는 직업이 바로 안경사입니다. 안경사란 시력의 교정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과학적인 검사와 처방에 따라 시력 보정용 안경 등을 조제, 가공하여 제공하는 전문 직업인을 말하는데요. 시력 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가 주된 업무고 6세 이상의 고객에게 안경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 검안 업무도 함께 병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엔 흔들리는 차 안이나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일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시력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안경의 기능이 더 중요해졌고요. 그만큼 안경사의 전망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눈 건강은 각계각층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일찍 컴퓨터를 접한 어린아이의 경우 이 사시, 사위, 약시, 또 저시력 등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고요. 시력 교정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중년들의 경우 노안과 노인성 안질환에 시달리고 있어서 고객들에게 적합한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맞추는 안경사의 전망도 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안경사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이 안경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안경원에서 고객들에게 시력 검사를 해서 안경과 콘택트 렌즈를 맞추는 전문 안경사만이 할 수 있는데요. 안경사들은 이곳에서 정확한 시력 검안을 통해 고객의 얼굴에 적합한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만들고 또 판매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먼저 시력표, 검안 기계 등을 통해서 고객의 눈 상태나 편안한 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취합하게 되는데요. 이후 고객의 얼굴 형태나 각막의 형태, 코의 높이, 그리고 눈의 형태와 동공 사이의 거리, 고객의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해서 고객의 눈에 최적으로 어울리는 렌즈를 추천하게 되는 것이 안경사의 주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맞지 않는 안경이나 렌즈를 쓰면 금세 어지럽고 머리가 아파지잖아요. 그만큼 고객에게 맞는 렌즈를 선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작업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안경을 완성하는 건 역시 안경사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데요. 렌즈와 안경테가 결정되면 보통 자동 제조 기계를 이용해서 안경테에 맞게 렌즈를 제조합니다. 광학 중심적, 난시, 축의 수평 등을 조절하여 렌즈를 깎은 후에 연마기로 마무리하고 렌즈를 안경테에 끼워서 완성하는데요. 이후에 전경과 코벌림각, 조정 가능한 패드 등을 고려해서 이 피팅 작업을 해야 되고 이렇게 완성된 안경이 고객에게 잘 맞는지 끝까지 확인하면 안경사의 업무가 마무리되는 거죠. 그렇군요. 렌즈뿐만 아니라 안경테가 고객의 얼굴 형태에게 맞도록 조절하는 것 역시 중요한 업무잖아요. 그래서 안경 제작을 꼭 전문 안경사에게 부탁해야 하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경사 자격증을 딴 사람만이 안경점에서 안경을 판매할 수 있는데요. 우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선 안경광학을 전공하는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해야 합니다. 만약 국내에서 안경광학을 전공하지 못했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안경광학을 전공하는 대학과 이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안경사 면허를 받았으면 안경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국내 안경광학을 전공할 수 있는 대학은 많은 편인가요? 네, 현재 전국의 안경광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는 40여 곳입니다. 이곳에서 양안시 검사, 안기능 검사, 안경 조제 및 가공, 콘택트 렌즈학, 안과학 등을 전문적으로 배우게 되는데요. 유명 안경 전문 기업들과 현장 실습 협약을 맺어서 실무 교육도 많이 배운다고 합니다. 실무 교육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에도 안경사 자격증을 따야 정식 안경사로 활동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경사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시험을 봐야 하는데요. 필기 시험은 시광학 이론, 의료관계법규, 시광학 응용 이렇게 3과목으로 190문제를 보게 됩니다. 이후에 시력 검사와 관련한 실기 시험도 보게 되는데요. 시험은 실기 시험과 필기 시험 모두 보게 된다고 합니다. 전 과목에서 40%를 전체 과목 평균이 60% 이상을 맞아야 비로소 안경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안경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진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안경사 자격을 취득하면 일반 안경원을 개원하거나 프랜차이즈 안경원의 안경사로 취직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종합병원이나 안과병원 등의 의료기관에 취업을 할 수도 있고요. 렌즈 관련 업체, 안경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 진출할 수도 있어 진로가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업에 취직을 하면 초봉은 2,500만 원 정도인데 많은 안경사들이 취업보다는 창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안경 장비, 또 임대료, 인테리어를 감안하면 약 3억 원 정도의 창업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경원에 취업해 내실을 닦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 고객의 시력을 지키는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내실을 닦는 과정이 더욱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폰, 컴퓨터와 같은 매체의 사용률이 높아지면서 함께 전망이 높아질 수 있는 눈 건강 지킴이 안경사,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